우르릉, 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뇌성 병력이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갈랐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는 낡은 기와지붕을 뚫을 듯이 두들겨댔다. 그 요란한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면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가녀린 울음소리는 벌써 담장 밖을 지키는 군졸들의 귀에 들어갔을 터였다. 퀴퀴한 곰팡내와 냉기가 감도는 유배지의 좁은 방, 촛불 하나 켜지 못한 어둠 속에서 패비민 씨는 미친 사람처럼 맨손으로 방바닥의 구들장을 뜯어내고 있었다. 열 손가락의 손톱은 이미 다 깨져나갔고 거친 돌바닥을 긁어댄 탓에 손끝에서는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지금 그녀가 파내고 있는 것은 단순한 흙구덩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니 이 나라 조선의 명운을 짊어질지도 모르는 갓 태어난 핏덩이를 숨겨야 할 유일한 피난처이자 자칫하면 그 아이의 무덤이 될 수도 있는 절박한 공간이었다. 민 씨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비오듯 쏟아지는 식은땀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는 것을 거칠게 떼어내며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바닥을 더 깊이, 더 빨리 파내려갔다. 아가 제발 울지 말거라. 내 울음소리가 저 천둥소리보다 커지면 우리는 둘 다 죽은 목숨이다. 민 씨는 피 묻은 손으로 갓난 아이의 입을 틀어막으며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어미의 불안을 감지했는지 아니면 세상 밖으로 나온 충격 때문인지 자지러지게 울어대려 하고 있었다. 번쩍하고 창호지 문 밖에서 섬광이 비칠 때마다 민 씨의 눈동자는 공포로 확장되었다. 그녀의 품에 안긴 것은 사내 아이였다. 그토록 고대하고 갈망했으나 정작 궁 안에 있을 때는 점지되지 않다가 쫓겨난 뒤에야 세상의 빛을 본 비운의 왕자. 왕실의 법도대로라면 패비의 몸에서 나온 아이는, 그것도 아비인 주상 전하조차 모르는 아이는 불길한 씨앗으로 간주되어 즉시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다. 더구나 그녀를 몰아낸 서인 세력과 후궁들은 그녀가 다시는 복권되지 못하도록 감시의 눈을 번득이고 있었으니 이 아이의 존재가 발각되는 순간 들이닥칠 피바람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민 씨는 입고 있던 속치마를 찢어 아이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손으로 아이의 숨통을 조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시간은 불과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골룡포를 입은 지아비의 차가운 눈빛과 자신을 둘러싼 대신들의 싸늘한 비웃음이 아직도 악몽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칠거지약, 투기가 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여 왕실의 대통을 잇지 못한다는 죄명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실상은 정쟁의 희생양이었다. 중전의 자리에 앉아있던 10년 동안 그녀는 밤마다 자식을 점지해달라고 삼신할미에게 빌고 또 빌었었다. 탕약을 마시고 굿을 하고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중 그녀를 눈엣 가시로 여기던 후궁 조씨가 왕자를 생산하자 조정의 분위기는 급격히 기울었다. 결국 그녀는 패서인이 되어 가마도 아닌 초라한 가마니에 실려 궁 밖으로 내쳐졌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성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쫓겨난다고 수근거릴 때 민 씨는 입술을 깨물며 피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아무도 심지어 그녀 자신조차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궐 밖으로 쫓겨나던 그 치욕스러운 날, 그녀의 뱃속에는 이미 아주 작은 생명이 싹트고 있었다는 것을 유배지에서의 삶은 처참했다. 사가라고는 하나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이었고 밥상에는 쉰 보리밥과 소금에 절인 무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다. 궁녀들은 모두 흩어지고 늙고 병든 상궁 하나만이 의리를 지켜 그녀를 따라왔을 뿐이었다. 민 씨가 회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유배지에 도착한 지 2달이 지나서였다. 헛구역질이 올라오고 월경이 끊기자 그녀는 처음에는 병이 든 줄 알았다. 그러나 배가 불러오고 태동이 느껴지자 기쁨보다는 덜컥 겁이 났다. 쫓겨난 패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저들은 부정한 씨앗을 품었다며 그녀를 음해하고 아이를 죽이려 들 것이 분명했다. 민 씨는 그날부터 배를 무명천으로 칭칭 감아 올리고 헐렁한 무명옷을 겹쳐 입으며 불러오는 배를 필사적으로 감췄다. 복대를 너무 세게 조인 탓에 숨이 막히고 소화가 되지 않아 밤새 토하기 일쑤였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낮에는 감시병들의 눈을 피해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고 밤에는 호롱불조차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다. 너는 꼭 살아야 한다. 살아서 네가 누구인지, 네 어미가 당한 억울함이 무엇인지 세상에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밤 천지가 진동하는 폭풍우 속에서 산통이 시작되었다. 산파도 없었고
따뜻한 물 한 그릇도 없었다. 늙은 상궁 최 씨가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민 씨는 재갈을 물고 홀로 고통과 싸웠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산고가 밀려올 때마다 그녀는 이불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삼켰다. 혹여나 밖을 지키는 군졸들이 들을까봐 입안이 헐도록 재갈을 꽉 깨물었다. 마침내 아이가 미끄러져 나왔을 때 그녀는 탯줄을 자를 가위조차 찾지 못해 부엌 구석에 있던 무딘 식칼을 불에 달궈 제 손으로 탯줄을 끊었다. 핏덩이 아이를 받아든 순간 안도감과 함께 밀려온 것은 지독한 현실의 공포였다.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려 하자 때마침 하늘이 도왔는지 천둥소리가 세상을 덮어버렸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날이 개면 이 아이를 어디에 숨길 것인가, 젖은 어떻게 먹일 것인가. 민 씨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들어갔다. 다시 현재 구들장 밑에 흙을 파내던 민 씨의 손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다. 예전에 몰래 비상금을 숨겨두었던 작은 항아리였다. 그녀는 항아리를 꺼내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더 넓게 팠다. 아이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공간이 만들어지자 그녀는 솜을 깐 바구니에 아이를 누이고 그 좁은 구덩이 속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미안하다 아가. 어미가 못나서 너를 이 차가운 땅속에 눕히는구나. 잠시만, 아주 잠시만 참아다오. 민 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구들장을 다시 덮고 그 위에 낡은 장판을 깔아 감쪽같이 위장했다. 아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구들장 틈새를 아주 조금 벌려놓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다. 막 작업을 끝내고 피투성이가 된 손을 치마폭에 감추려던 찰나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군화 발소리였다. 쿵, 쿵, 쿵.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그 소리는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민 씨의 심장을 조여왔다. 걔 누구 없느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보고가 있다. 굵직한 사내의 목소리가 방문 밖에서 호령했다. 유배지를 감시하는 포졸 대장 김가였다. 그는 평소에도 민 씨를 멸시하며 툭하면 트집을 잡아 괴롭히던 자였다. 민 씨는 숨을 헐떡이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급히 바로잡고 방금 출산하여 핏기가 싹 가신 창백한 얼굴로 문 쪽을 응시했다. 방 안에는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출산의 흔적을 미처 다 지우지 못한 것이다. 그녀는 급히 옆에 있던 요강을 엎어 냄새를 섞어버리려 했지만 예리한 후각을 가진 사냥개 같은 김가의 코를 속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문살에 비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김가가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다. 덜컹덜컹. 잠겨있는 문을 부술 기세였다. 패비마마 주무시는 게요. 아니면 안에 삿된 사내라도 끌어들인 게요.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가겠소. 김가의 목소리에는 비릿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최대한 위험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이 깊은 밤에 내외의 법도도 모르고 함부로 여인의 방을 침범하려 하느냐. 썩 물러가라. 그녀가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구들장 밑에서 갓난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새어나왔다. 엥.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문 밖에 소란이 잠시 멈춘 틈을 타 정적을 깨고 올라온 그 소리는 민 씨의 심장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김가의 그림자가 문 앞에서 딱 멈춰섰다. 호. 이게 무슨 소리인가? 고양이 소리인가? 아니면 문고리를 잡은 김가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소리가 삐거덕거리며 들려왔다. 민 씨는 본능적으로 방바닥을 기어 문을 몸으로 막아섰다. 출산 직후의 하혈로 인해 아랫도리가 묵직하고 현기증이 일었지만 지금 물러서면 끝장이었다. 그녀는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를 문틀에 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밖에서는 김가가 부하들에게 무언가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다. 횃불을 더 가져오너라. 그리고 창을 준비해. 안에 짐승이든 사람이든 수상한 것이 있으면 즉시 찔러 죽일 것이다. 창끝이 문종이를 뚫고 들어올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다. 민 씨는 뒤를 돌아 구들장 쪽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조용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울음을 터뜨릴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그때 문 밖에서 늙은 상궁 최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으리 나으리 진정하십시오. 마마께서 며칠 전부터 복통이 심해 신음하고 계신 겁니다. 제발 옥체를 보전할 수 있게 물러가 주십시오. 최 씨가 김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소리, 그리고 퍽 하는 타격음과 함께 최 씨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비켜라. 이 늙은 것이 내 직접 확인해야겠다. 김가의 인내심이 바닥난 듯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문짝이 떨어져 나갔다. 들이치는 비바람과 함께 횃불의 붉은 불빛이 어두운 방 안을 들이닥쳤다. 민 씨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김가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앉아 피 묻은 치마를 넓게 펼쳐 방바닥의 흔적을 가리고 있었다. 김가는 흙투성이가 된 민씨의 손과 창백한 얼굴, 그리고 방 안의 감도는 묘한 비린내를 맡으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었다. 패비 마마꼴이 말이 아니십니다. 그려, 헌데, 이 피비린내는 대체 무엇입니까? 김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의 진흙 묻은 신발이 민씨가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구들장,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쿵, 쿵. 그의 발이 구들장을 밟을 때마다 그 아래 숨죽인 생명의 고동 소리가 민씨의 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김가의 더러운 가죽신이 구들장을 지식일듯 내리누르는 그 짧은 순간, 민씨의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랫배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출산 직후 덜어내지 못한 태반의 잔재가 뱃속을 뒤틀고 있었고, 공포가 더해져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기 때문이다. 민씨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도 김가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내 놈이 기어이 여인의 은밀한 병증까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겠느냐. 민씨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으나 끝부분은 물기 어린 쇠소리처럼 갈라졌다. 그녀는 치마폭 아래 흥건한 핏자국을 일부러 김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사내가 아니, 감히 일개 군관이 들여다봐서는 안 될 부정하고도 은밀한 하혈의 증거처럼 보였다. 유교의 법도가 서슬퍼런 조선에서 비록 패비라 할지라도 여인의 하반신에서 나오는 피를 사내가 직시하는 것은 금기 중의 금기였다. 김가는 순간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다. 방 안에 가득 찬 비릿한 혈향은 그가 상상하던 영모의 냄새라기보다는 여인들이 겪는 지독한 병마의 악취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에이 재수 없게시리. 김가는 바닥에 침을 촤뱉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가 발을 떼자 구들장 밑에서 미세하게 들려오던 아기의 숨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다시금 희미해졌다. 마마께서 이리 위중하신 줄은 몰랐습니다. 허나 조정의 명은 엄중하니 너무 섭섭해 마십시오. 혹여라도 수상한 기척이 들리면 그때는 이 문짝이 아니라 마마의 목을 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오. 김가는 으름장을 놓으며 돌아섰고 문 밖에서 쓰러져 신음하던 상궁 최 씨를 발로 툭 차며 밖으로 나갔다. 덜컹거리던 문이 닫히고 멀어지는 발소리를 확인한 뒤에야 민씨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구들장 위를 덮고 있었다. 차가운 돌바닥 아래 따뜻한 핏줄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정신은 긴장이 풀림과 동시에 아득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그 치욕스러운 날의 기억이었다. 칠거지약 치추주거, 여인이 지아비에게 쫓겨날 수 있는 7가지 죄악. 그중 민씨에게 씌워진 굴레는 아들을 낳지 못한 죄, 무즈와 투기노지였다. 중전의 자리에 오른 지 10년. 그녀는 국모로서의 위엄을 지키려 노력했으나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녀의 태를 닫아버렸다. 반면 요염한 자태로 주상전하의 눈과 귀를 멀게 한 후궁 조씨는 입궁한 지 1년 만에 왕자를 생산했다. 그때부터 궁궐의 공기는 달라졌다. 조씨는 민씨가 자신을 저주하기 위해 무당을 불러 굿을 했다는 둥, 자신의 탕약에 독을 탔다는 둥, 끊임없이 모함했다. 주상은 이미 조씨의 치마폭에 쌓여 사리 분별을 잃은 상태였다. 결국 민씨는 소복 차림으로 석고대죄를 올리다 실신하여 쓰러졌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폐서인의 교지가 내려와 있었다. 가마도 나인들도 없이 오직 늙은 상궁 하나만을 대동한 채 쪽문으로 쫓겨나던 그날, 백성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독한 여자, 얼마나 투기가 심했으면 쫓겨났을꼬. 그들의 비수 같은 말들이 가슴에 박힐 때마다 민씨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쫓겨나던 그 순간 민씨의 뱃속에는 이미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궁에서 나온 직후 시작된 헛구역질을 처음에는 그저 화병이라 여겼다. 그러나 달거리가 끊기고 뱃속에서 미세한 꿀렁임이 느껴졌을 때 민씨는 전율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인가, 아니면 더 잔혹한 형벌인가. 만약 그녀가 궁에 있을 때 이 사실을 알렸다면 어땠을까? 아니, 그랬다면 필시 조씨 일파에 의해 유산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회임한 후궁들을 갖은 수단으로 해코지해 왔던 자들이었다. 민씨는 유배지에 도착하자마자 결심했다. 이 아이는 내 목숨과 맞바꾸어서라도 지켜야 한다.
그때부터 그녀의 처절한 연극이 시작되었다. 불러오는 배를 감추기 위해 그녀는 한여름에도 두꺼운 속옷을 껴입었고 밤이면 광목천으로 배를 칭칭 감아 압박했다. 뱃속에 아이가 눌려서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면서도 낮에는 감시병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짐짓 병든 체하며 구부정하게 걸었다. 유배지의 삶은 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지붕에서는 비가 쐈고 벽 틈으로는 황소바람이 들어왔다. 조정에서 보내주는 식량이라고는 곰팡이 핀 보리쌀과 썩은 무 몇 개가 전부였다. 민씨와 최상궁은 산에 올라가 톰뿌리를 캐고 냇가에서 다슬기를 잡아 허기를 채웠다. 영양을 섭취하지 못한 임산부의 몸은 비쩍 말라갔지만 신기하게도 배만은 둥그렇게 불러왔다. 민씨는 밤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아가 미안하다. 네가 먹고 싶어하는 고기 한 점, 따뜻한 쌀밥 한 숟갈 먹이지 못하는 어미를 용서해라. 배를 동여맨 끈이 살을 파고들어 진물이 나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옥죄어 왔지만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감시병들은 그녀가 화병으로 배가 부어오른 고창증, 과일 등을 많이 먹어 배가 붓는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며 비웃었다. 천하의 중전마마께서 똥배가 차서 죽게 생겼구만. 그들의 조롱은 오히려 민씨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던 중 겨울이 찾아왔다. 유배지의 겨울은 혹독했다. 극감이 부족해 냉골에서 서로를 껴안고 자야 했고 살을 내는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배고픔이었다. 어느 날 밤 최상궁이 몰래 민가로 내려가 밥을 구걸해왔다. 식어 빠진 밥덩이와 김치 조각을 내미는 늙은 상궁의 손은 동상으로 붉게 부어 있었다. 민씨는 그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네가 무슨 죄가 있어 이 고생을 하는가. 다 덕이 부족한 내 탓일세. 최상궁은 민씨의 눈물을 닦아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마마 약한 소리 마십시오. 뱃속의 아기씨가 듣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살아서 마마의 원한을 갚아줄 것입니다. 그 말은 민씨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그래, 이 아이는 단순한 자식이 아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어미의 한을 풀고 간신배들에게 놀아나는 조정을 바로잡을 유일한 희망이다. 산의 아이여야만 했다. 반드시 아들이어야만 했다. 다시 현재 방 안의 정적 속에서 민씨는 정신을 차렸다. 딤가가 사라진 지 꽤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구들장을 다시 들어 올렸다. 눅눅하고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 아이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혹시 질식한 것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난 민씨가 아이를 꺼내 안았다. 다행히 아이는 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다. 흙투성이가 된 강보를 벗겨내자 쭈글쭈글하고 붉은 피부를 가진 사내 아이의 모습이 드러났다. 고추. 분명한 사내 아이였다. 민씨는 감격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작은 얼굴에 자신의 뺨을 비볐다. 장하다. 정말 장하다 내 아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이가 입술을 오물거리며 젖을 찾기 시작했다. 배고픔에 지친 아이의 칭얼거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민씨는 급히 저고리 고름을 풀고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그러나 젖은 나오지 않았다. 오랫동안 굶주리고 시달린 몸에서 젖이 돌림만무했다. 아이는 빈 젖꼭지를 빨다가 짜증이 났는지 칭얼거리며 울음을 터뜨리려 했다. 민씨는 황급히 아이를 안고 둥게둥게 얼으며 입을 막았다. 안 돼. 울면 안 돼. 제발. 식은땀이 다시 등을 적셨다. 젖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이는 굶어 죽을 것이고 울음소리를 막지 못하면 발각되어 죽을 것이다. 사면초가였다. 그때 문 밖에서 최상궁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녀의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다. 김가에게 당한 상처였다. 마마, 아기씨는 무사하십니까? 최상궁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민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절망적인 눈빛으로 최상궁을 바라보았다. 최상궁 젖이 나오질 않아. 이 아이가 굶어 죽게 생겼네. 어찌하면 좋은가? 최상궁은 민씨의 품에 안긴 핏덩이 같은 왕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밖에는 비바람이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고 감시병들의 눈은 횃불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당장 미음이라도 끓여 먹여야 했지만 부엌에 불을 지피면 연기가 날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다. 최상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자신의 옷 안돛을 뒤적거렸다. 그녀가 꺼낸 것은 꼬깃꼬깃하게 말라 비틀어진 곶감 하나였다. 이것을 물에 불려 즙이라도 내어 먹입시다. 제가 어떻게든 빗물을 받아오겠습니다. 그날 밤 두 여인은 빗물이 새는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곶감을 씹어 으깨어 빗물에 개었다. 붉은 곶감물이 아이의 입으로 흘러들어갔다. 그것은 젖이 아니었지만 생명을 이어줄 유일한 끈이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 달짝지근한 물을 받아 삼켰다. 꿀꺽꿀꺽.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작은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민씨의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날이 밝으면 김가는 더욱 집요하게 감시할 것이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게다가 산후조리도 하지 못한 민씨의 몸은 열병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오한이 들고 으슬으슬 떨려왔다. 이대로 가다간 아이를 지키기는커녕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최상궁. 민씨가 뜨거운 숨을 내뱉으며 불렀다. 날이 밝기 전에 약을 구해야 하네. 내 몸이 불덩이 같아.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는 누가 지키겠는가. 최상궁은 민씨의 이마를 짚어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불덩이 같았다. 산용열이었다. 약을 쓰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야심한 밤에 감시가 삼엄한 이곳을 빠져나가 약을 구해올 방법이 있단 말인가. 최상궁은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민씨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미로서 버텨야 한다는 처절한 의지였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담장 개구멍으로 빠져나가면 읍내 약방까지 다녀올 수 있을 겁니다. 최상궁이 일어서려 하자 민씨가 그녀의 옷자락을 잡았다. 아니네. 자네는 다리를 다치지 않았는가? 그리고 자네가 없으면 누가 밖에서 망을 본단 말인가? 네. 내가 가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방금 아이를 낳은 산모가 그것도 폐비의 신분으로 감시망을 뚫고 나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민씨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피 묻은 치마를 갈아입고 검은 장옷을 머리까지 눌렀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나약한 왕비가 아니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낸 어미, 늑대의 눈빛이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게. 알겠는가? 민씨는 최상궁의 대답도 듣지 않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문을 열고 나섰다. 진흙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민씨의 육신은 끓는 솥단지처럼 펄펄 타오르고 있었다. 한때 조선의 국모로서 비단길만 걸었던 고귀한 발이 이제는 개똥과 오물이 뒤섞인 시궁창을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가고 있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그녀의 등을 채찍질하듯 때려댔고 산후의 고통으로 뒤틀리는 아랫배는 한 걸음 뗄 때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격통을 선사했다. 하지만 민씨는 멈출 수 없었다. 방 안에서 굶주림과 공포에 떨고 있을 핏덩이. 아들과 다리가 부러져 신음하는 늙은 최상궁의 얼굴이 빗물에 번진 환영처럼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이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마을 어귀의 허름한 약방이었다. 감시병들이 술판을 벌이며 잠시 경계를 늦춘 그 찰나의 틈, 늙은 개나 드나들 법한 담장 및 개구멍을 통과하며 민씨는 자신의 존엄을 진흙 속에 묻어버렸다. 거칠어진 손바닥이 깨진 기와 조각에 긁혀 피가 맺혔지만 그따위 상처는 뱃속을 휘젓는 훗배아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살아야 한다. 내가 살아야 그 아이도 산다. 민씨는 주문처럼 되뇌며 어둠 속을 헤쳤다. 마을은 죽은 듯 고요했다. 간간이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심장을 조여왔다. 만약 여기서 들킨다면 패비가 야밤에 사가를 탈출했다는 죄목으로 사약을 받게 될 것이고 홀로 남은 아이는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김가의 칼날에 베어질 것이 뻔했다. 그녀는 검은 장옷을 머리 깊숙이 눌러쓰고 그림자처럼 담벼락에 붙어 이동했다. 덥석 발목을 잡는 듯한 진흙의 끈적거림이 마치 저승사자의 손길 같았다. 호흡은 가빠오고 시야는 열기로 인해 흐릿해졌다. 젖은 치마가 다리에 감겨 넘어질 뻔하기를 수차례. 마침내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약방문 앞에 당도했을 때 민씨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쿵쿵. 심장 소리보다 작은 소리였다. 누구시오? 이 야심한 밤에. 잠결에 깬 늙은 의원이 문을 빼꼼히 열었다. 민씨는 대답 대신 품속에서 빛바랜 은비녀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그것은 그녀가 궁에서 나올 때 몰래 챙겨 나온 마지막 폐물이었다. 의원은 비녀의 정교한 용무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가에서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왕실의 물건. 그는 직감적으로 눈앞에 흠뻑 젖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의원은 황급히 주위를 살피더니
민 씨를 안으로 들이고 문을 걸어 잠갔다. 마마, 어찌 이리 험한 꼴로. 의원이 바닥에 엎드리려 하자 민 씨가 급히 그를 만류했다. 절을 받을 처지가 아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절이 아니라 약이다. 당귀와 천궁, 그리고 지혈에 좋은 약초를 다오. 어서 민 씨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의원은 그녀의 창백한 안색과 피냄새를 맡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재빠르게 약재를 종이에 쌌다. 궁귀탕 종괴탕 재료였다. 산후 조리에 반드시 필요한 약이었으나 지금 민 씨에게는 생명수나 다름없었다. 약을 받아든 민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험난했다. 빗줄기가 가늘어지면서 시야가 트였고 이는 곧 발각될 위험이 커졌음을 의미했다. 유배지 근처에 다다랐을 무렵 멀리서 횃불의 불빛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순찰을 도는 궁녀들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궁녀가 아니었다. 후궁조 씨가 심어놓은 첩자들, 일명 감찰 상궁들이었다. 그들은 밤낮으로 민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꼬투리를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민 씨는 급히 덤불 숲으로 몸을 던져 숨을 죽였다. 바스락 젖은 낙엽이 밟히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횃불이 점점 가까워졌다.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니? 저쪽 덤불에서 뭔가 움직인 것 같은데. 날카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상궁 박 씨였다. 그녀는 조 씨의 최측근으로 민 씨를 폐위시키는 데 앞장섰던 독하디독한 여인이었다. 박 씨가 횃불을 들이밀며 민 씨가 숨어있는 덤불 쪽으로 다가왔다. 불빛이 덤불 틈새를 비추자 민 씨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그녀는 품에 안은 약봉지를 생명줄처럼 꽉 쥐었다. 만약 이 약봉지가 발각된다면 패비가 몰래 독약을 제조한다거나 누군가와 내통하여 약을 주고받았다. 누명을 쓰게 될 것이다. 박 씨의 발소리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민 씨의 머릿속에 기막힌 생각이 스쳤다. 그녀는 일부러 머리카락을 산발하고 눈을 뒤집어 깐 채 덤불 속에서 기괴한 신음소리를 내며 튀어나갔다. 으흐흐, 내 아기 내놔라. 인연들아. 그것은 미친 여자의 절규였다. 갑작스러운 괴물체의 등장에 박 씨와 나인들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게 뭐야 귀신이야. 민 씨는 그 틈을 타 짐승처럼 네 발로 기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실성하여 숲을 떠도는 원귀처럼 연기하며 그녀는 필사적으로 유배지의 담장 쪽으로 내달렸다. 뒤에서 박 씨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잡아라. 저것은 귀신이 아니다. 패비다. 패비가 미쳐서 밤중에 뛰쳐나왔다.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지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민 씨는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구르고 넘어지며 간신히 개구멍 앞에 도달했다. 몸을 웅크려 구멍을 통과하려는 찰나 젖은 옷자락이 날카로운 돌부리에 걸려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찌익 동시에 그녀의 품에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하지만 줍기 위해 멈출 수는 없었다. 뒤따라온 발소리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다. 민 씨는 피가 흐르는 무릎으로 기어 방 안으로 굴러들어갔다. 그리고 젖은 옷을 벗어던지고 이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은 비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잠시 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상궁 박 씨와 감시병들이었다. 그들은 개구멍 근처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분명 이쪽으로 사라졌는데 쥐새끼처럼 어디로 숨은 게냐. 박 씨의 도끼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 안에서 민 씨는 최상궁의 도움을 받아 급히 약을 다리기 시작했다. 다행히 아궁이의 불씨가 살아있었다. 연기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약탕기를 올렸다. 마마,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10년 감수했습니다. 최상궁이 울먹이며 민 씨의 젖은 몸을 닦아내렸다. 민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다. 아이는 기적처럼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밖에서 박 씨의 외침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이게 무엇이냐? 이 진흙탕에 떨어진 이것 말이다. 민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까 개구멍을 통과할 때 떨어뜨린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혹시 약봉지 하나를 흘린 것인가? 아니면 비녀를 떨어뜨렸나? 민 씨와 최상궁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밖에서 횃불이 한 곳으로 모이는 기색이 느껴졌다. 박 씨가 흙 묻은 물건을 집어들고 횃불에 비춰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호, 이것은 붉은 댕기가 아니냐. 그것도 궁중의 수박 라인들만 쓴다는 금사케스가 섞인 댕기.
그것은 민 씨가 아이의 강보를 묶어두었던 댕기였다. 급하게 아이를 안고 달래다가 혹은 약을 구하러 나가는 과정에서 옷가지에 섞여 딸려 나갔던 모양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그 댕기에 묻어있는 선명한 핏자국과 희미하게 배어있는 젖비린내였다. 박 씨는 댕기를 코에 가져다 대고 킁킁거렸다. 피냄새. 그리고 이것은 전내 폐비의 처소 근처에서 젖비린내가 나는 물건이 발견되었다. 박 씨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유배지의 방문을 노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 시도가 아니다. 안에 무언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아주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 박 씨가 군졸들에게 명령했다. 당장 문을 부수어라. 그리고 방바닥 털끝 하나까지 남김없이 뒤져라. 패비가 사내 아이를 숨겨두었거나 아니면 삿된 짓을 하여 아이를 낳았을지도 모른다.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민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최상궁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약탕기에서는 이제 막 구수한 약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잠들었던 아이가 밖의 소란스러움에 놀라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흥!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이번에는 천둥 소리도 빗소리도 그 울음을 덮어주지 못했다. 비는 이미 그쳤고 사방은 정막 속에 박 씨의 고함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 씨는 아이를 안고 구들장 쪽을 바라보았다. 다시 숨겨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수색이 아닐 것이다. 저들은 냄새를 맡았다. 피와 젖의 냄새를. 최상궁. 민 씨가 나직하고도 서늘한 목소리로 불렀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를 넘어선 어떤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저들이 들어오면 내가 시간을 끌겠다. 너는 그 틈을 타 아이를 안고 뒷문으로 도망쳐라. 아니 도망칠 수 없다면. 민 씨는 옆에 놓여있던 은장도를 집어들었다. 손잡이의 자개장식이 횃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내가 이 자리에서 자결을 하여 시선을 돌리겠다. 내 죽음으로 저들의 눈을 가릴 테니 너는 반드시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마마, 어찌 그런 끔찍한 말씀을. 최상궁이 기겁하여 민 씨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민 씨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다. 그때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젖혀졌다. 이번에는 김가가 아닌 눈에 도끼가 가득 찬 상궁 박 씨가 먼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녀의 손에는 진흙 묻은 붉은 댕기가 들려 있었다. 박 씨의 시선이 방 안을 훑다가 민 씨의 품이 아닌 구석에서 끓고 있는 약탕기와 방금 덮은 듯한 구들장 틈새, 그리고 민 씨가 손에 쥔 은장도에 멈췄다. 패비 민 씨 밥마실은 즐거우셨소. 박 씨가 비꼬며 한 걸음씩 다가왔다. 헌데 이 댕기의 주인은 어디 숨기셨소? 혹 저 구들장 밑이라도 되오. 박 씨의 예리한 눈초리가 정확히 아이가 숨겨진 바닥을 향했다. 민 씨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등 뒤로 식은땀 한 방울이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는 정말 끝인가? 민 씨는 은장도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이 칼집에서 칼날을 천천히 밀어 올리고 있었다. 은장도의 서늘한 칼날이 횃불의 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다. 민 씨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굶주린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상궁 박 씨는 민 씨가 쥐고 있는 은장도를 보고 흠칫 놀라 한 걸음 물러섰으나 이내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띠며 다시 다가섰다. 그녀의 손에 들린 붉은 댕기 핏자국과 젖비린내가 엉겨붙은 그 명백한 증거물이 그녀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결이라도 하시려는 게요. 오호라. 그거 참 잘된 일이로군요. 패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조정의 골칫거리도 사라지고 우리 조 마마께서도 두 다리 뻗고 주무시겠지요. 박 씨는 거만하게 팔짱을 끼며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였다. 허나 죽더라도 그 댕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밝히고 죽으셔야 할 것입니다. 내 눈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이는 법. 이 방 안에 숨겨둔 것이 사내 아이입니까? 아니면 흉측한 저주 인형입니까? 민 씨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나왔다. 박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팠다. 한때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조아리던 나인이 이제는 주인의 목을 물어뜯으려는 사냥개처럼 달려들고 있었다. 민 씨는 은장도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등 뒤에 구들장을 필사적으로 가렸다. 그 아래 차가운 흙구덩이 속에 핏덩이 아들이 숨죽이고 있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다. 내 인연, 감히 누구 앞이라고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느냐. 민 씨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가 비록 패서인이 되었다. 하나 한때는 이 나라의 국모였다. 내년 따위가 감히 내 처소를 뒤지고 나를 능멸하려 드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박씨는 코웃음을 쳤다. 국모 쫓겨난 여편 내가 무슨 얼어 죽을 국모입니까? 지금 내 눈에는 삿된 것을 숨기고 조정의 저주를 퍼붓는 요사스러운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소. 박씨는 뒤따라 들어온 군졸들에게 턱짓으로 명령했다. 무엇들 하느냐.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고 방바닥을 뜯어보아라. 구들장 밑이든 천장이든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찾아내라.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흑투성이 군화발들이 좁은 방 안을 유린하기 시작했다. 예, 마님 우악스러운 군졸들의 손이 세간사리를 집어던졌다. 낡은 장롱이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벽에 걸린 옷가지들이 찢겨나갔다. 늙은 상궁 최씨가 비명을 지르며 군졸들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안 됩니다. 이러시면 천벌을 받습니다. 마맞게 손대지 마시오. 비켜. 이 늙은 마녀야. 군졸 하나가 최씨를 거칠게 발로 걷어찼다. 최씨는 헌 집단처럼 구석으로 나뒹굴었고 이마가 찢어져 붉은 피가 얼굴을 덮었다.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민씨의 눈에서 핏발이 섰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군졸들은 마침내 민씨가 지키고 서 있는 아랫목 쪽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손에는 쇠꼬챙이와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한 군졸이 민씨를 거칠게 밀치려 했다. 민씨는 비틀거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으나 출산 직후의 쇠약한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털썩 그녀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지자 그동안 그녀의 치마폭에 가려져 있던 낡은 장판과 그 아래 흔들리는 구들장이 그대로 드러났다. 저기가 수상하다. 박씨가 득달같이 소리쳤다. 저 돌을 드러내라 어서. 군졸 하나가 쇠꼬챙이를 구들장 틈새에 쑤셔 넣었다. 끄끄 돌이 들리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민씨의 심장이 멈췄다. 구들장이 들리는 순간 그 아래 웅크리고 있는 아기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어쩌면 쇠꼬챙이 끝이 아이의 연약한 살을 찌를지도 몰랐다. 절대 안 된다. 차라리 내 심장이 뚫리는 것이 낫지. 아이만은 안 된다. 민씨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 군졸의 다리를 물어뜯을 듯 달려들었다. 손대지 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그러나 또 다른 군졸이 그녀의 뒷덜미를 잡아채 바닥에 패대기 쳤다.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진 민씨의 시야에 서서히 들려 올라가는 구들장의 틈이 보였다. 그 틈 사이로 칠흑 같은 어둠이 보였고 그 어둠 속에서 아주 미세한 신락 같은 생명의 기척이 느껴졌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인물들이 들이닥쳤다. 멈추어라. 지금 이곳에서 무엇들 하는 짓이냐. 굵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금부도사였다. 조정에서 파견된 감찰관리로 김가나 박씨 따위와는 격이 다른 인물이었다. 그는 뒷짐을 지고 방 안의 난장판을 싸늘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박씨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으나 곧바로 표정을 바꾸며 아양을 떨듯 금부도사 앞으로 나아갔다. 도사 나으리 오셨습니까? 제가 막 패비가 숨긴 영모의 증거를 찾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이 구들장 밑에 분명 영모의 증거라. 금부도사는 흙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는 민씨와 피투성이가 된 최상궁, 그리고 엉망이 된 방안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깊이를 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민씨에게 다가갔다. 패비 민씨, 조정의 자네가 사악한 주술을 행하고 외간 남자와 통정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투서가 들어왔다. 이에 대해 해명할 말이 있는가? 투서. 누군가 거짓 고변을 한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민씨를 확실하게 죽이기 위한 조작된 명분이었다. 민씨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금부도사를 올려다보았다. 해명 무슨 해명이 필요하단 말인가? 저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왔다. 아이가 발견되면 즉시 참수형일 것이고 발견되지 않는다 해도 주술 도구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집을 불태울지도 모른다. 그 순간 민씨의 뇌리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단 하나. 저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뿐이다. 이성적인 대화는 통하지 않는다. 저들은 권력의 개들이지만 동시에 미신과 저주를 두려워하는 조선의 백성들이기도 했다. 민씨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은장도가 쥐어져 있었다. 내게 해명을 요구했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한 기백이 서려 있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나의 결백을 너희 같은 짐승들이 어찌 이해하겠느냐. 좋다.
내 오늘 내 붉은 피로 그 증거를 보여주마. 민 씨는 망설임 없이 은장도의 날카로운 끝을 자신의 왼쪽 손가락 끝에 가져다 댔다. 쭉 살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붉은 선혈이 솟구쳤다. 마마 최상궁이 오열하며 외쳤지만 민 씨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가락을 들어 군졸들이 막 파헤치려던 구들장 옆에 흰 회벽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행동은 기괴하고도 섬뜩했다. 산발한 머리, 피 묻은 소복, 그리고 손끝에서 흐르는 피. 군졸들은 뒷걸음질 쳤다. 박 씨조차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다. 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유엔, 원통할원, 텐, 하늘, 천, 감, 볼감. 원통함은 하늘이 보고 계신다. 민 씨는 피로 쓴 글자를 노려보며 피 묻은 손을 들어 군졸들과 금부도사 그리고 박 씨를 차례로 가리켰다. 똑똑히 보아라. 내 오늘 너희들의 만행을 내 피로 기록하였다. 만약 너희가 저 구들장을 드러내는 순간 내 피가 저주가 되어 너희의 3대를 멸할 것이다. 내 원혼이 밤마다 너희의 잠자리에 나타나 목을 조를 것이다. 그녀의 외침은 절규가 아닌 저승에서 들려오는 저주처럼 차갑고 서늘했다. 붉은 피가 회벽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려 마치 벽이 피눈물을 흘리는 듯했다. 미신을 깊이 믿는 군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들고 있던 쇠꼬챙이를 슬그머니 내렸다. 패비라고는 하나 한때 국모였던 여인의 피 맺힌 저주는 그 무엇보다 두려운 것이었다. 게다가 산모의 피, 그것도 억울하게 쫓겨난 여인의 혈서는 원한령을 부른다는 속설이 있었다. 박 씨는 입술을 떨며 소리쳤다. 저 미친 여자가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무엇들 하느냐. 저주 따위가 무서울 소냐. 당장 파내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녀 역시 두려웠던 것이다. 금부도사는 벽에 쓰인 붉은 글자와 도끼를 품고 서 있는 민 씨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만두어라. 나으리. 하지만 박 씨가 반발하려 했지만 금부도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방안을 이토록 뒤졌으나 나온 것은 없지 않느냐. 억울함을 호소하며 혈서까지 쓴 마당에 더 이상 핍박하는 것은 조정의 도리가 아니다. 게다가 그는 젖은 댕기를 힐끗 보더니 말을 이었다. 저 댕기는 궁녀들이 흔히 잃어버리는 물건일 수도 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전직 왕비의 거처를 훼손했다가는 민심이 동요할 것이다. 그것은 핑계였다. 금부도사 역시 민 씨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것인지 아니면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물러서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철수한다. 다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니 집 밖의 경계는 더욱 강화하라.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군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우르르 방을 빠져나갔다. 박 씨는 분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며 민 씨를 노려보았지만 금부도사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두고 보십시오.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내 반드시 저 구들장 밑에 무엇이 있는지 밝혀내고야 말 테니. 박 씨는 독서를 남기고 궁돌아 나갔다. 쾅! 문이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벽에 쓰인 원천감. 세 글자만이 붉게 번뜩이고 있었다. 민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다가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손가락에 상처가 욱신거렸고 하혈이 다시 시작되는 듯 아랫배가 묵직했다. 최상궁이 엉금엉금 기어와 민 씨를 부축했다. 마마. 최상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최상궁의 눈물을 닦아주며 시선을 구들장으로 옮겼다. 최상궁, 아이가 조용하네. 너무 조용해.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아까 군졸들이 쇠꼬챙이를 쑤셔 박을 때 혹시 아이가 다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숨이 막혀 질식한 것은 아닐까? 민 씨는 미친 듯이 구들장을 들어 올렸다. 흙구덩이 속 낡은 바구니 안에 아이가 누워 있었다. 아이는 움직임이 없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작은 가슴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아가 민 씨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꺼내 안았다. 아이의 몸이 차가웠다. 그녀는 귀를 아이의 가슴에 갖다 댔다.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안 돼. 이럴 수는 없다.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켰는데 네가 어미를 두고 갈 수는 없다. 민 씨는 아이를 안고 흔들며 통곡했다.
그녀의 눈물과 손가락에서 흐른 피가 아이의 뺨에 뚝뚝 떨어졌다. 붉은 피가 아이의 입술에 닿았다. 그때였다. 응. 아주 미약한 소리가 아이의 목에서 터져나왔다. 멈춘 줄 알았던 심장이 어미의 피눈물을 받고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일까. 아이가 가늘게 눈을 뜨며 작은 손을 허공으로 뻗었다. 살았다. 살았어. 최상궁이 감격에 겨워 소리쳤다. 민 씨는 아이를 품에 꼭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밖에는 겹겹이 포위망이 쳐져 있었고 날이 밝으면 저들은 다시 들이닥칠 것이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민 씨는 결단해야만 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더라도 이 아이만은 살려보낼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시선이 방구석에 놓인 낡은 함지박에 머물렀다. 그리고 창밖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비가 와서 불어난 강물.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새벽의 공기는 젖은 낙엽 냄새와 비릿한 강물 냄새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밤새 산고와 공포에 시달린 유배지의 초가 삼간에는 죽음보다 깊은 정적이 감돌았다. 희미하게 밝아오는 여명은 창호지 문사를 푸르스름하게 물들였고 방바닥에 쓰러진 듯 앉아있는 민씨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녀의 품에는 기적처럼 숨이 붙어있는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핏기가 사라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민씨의 얼굴은 이미 이승의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늘 품고 승천하지 못한 귀신의 형상에 더 가까웠다. 그녀는 아이의 작고 보드라운 손가락을 자신의 거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하염없이 내려다보았다. 밤새 흘린 눈물은 이미 말라붙어 얼굴에 얼룩을 남겼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텅 빈 듯 했으나 그 깊은 곳에서는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생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이 핏덩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사르겠다는 비장한 결의였다. 최상궁. 민씨가 갈라진 입술을 떼어 나직하게 불렀다.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던 최상궁이 황급히 기어와 민씨의 발치에 엎드렸다. 예 마마, 분부하십시오. 민씨는 시선을 아이에게 고정한 채 담담하고도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날이 밝으면 금부도사가 다시 올 것이다. 지난밤 내가 피로 쓴 그 글귀가 저들에게는 나를 죽일 더 할 나위 없는 명분이 되었을 테지. 영모를 꾀하고 저주를 내렸다는 죄목으로 사약이 내려올 것이다. 최상궁은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저었다. 마마 어찌 그런 불길한 말씀을 하십니까? 도망가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아이를 안고 도망이라. 민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 몸은 이미 망가졌다. 하열이 멈추지 않고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내가 함께 움직이면 심리도 못 가서 잡힐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 죽는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가슴속에서 피 끓는 고통이 올라왔으나 억지로 삼켰다. 내가 여기서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 시체가 되어야 저들의 추격이 멈출 것이다. 산 사람은 쫓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니까. 민씨의 눈빛이 최상궁을 꿰뚫듯 응시했다. 자네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하네. 내가 저들의 시선을 붙잡고 죽음을 맞이하는 동안 자네는 이 아이를 강물에 띄워보내야 해. 그것은 명령이자 유언이었다. 최상궁은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려 했으나 밖에 감시병들이 들을까봐 입을 틀어막고 꺼이꺼이 소구름을 삼켰다. 민씨는 주저할 시간이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방구석에 있던 낡은 빨래 함지박을 끌어왔다. 그리고 촛농을 녹여 함지박의 틈새를 꼼꼼히 메우고 그 안에 소미불과 자신의 속적삼을 겹겹이 깔았다. 마치 작은 배와도 같았다. 민씨는 잠든 아이를 들어 그 안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아이는 꿈을 꾸는지 입맛을 다시며 새근거렸다. 이 평화로운 모습이 어미가 볼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이라 생각하니 민씨의 심장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명주천에 싼 작은 폐물을 꺼냈다. 용과 봉황이 새겨진 옷가락지. 그녀가 중전 책봉식 때 받았던 가락지였다. 그녀는 그것을 아이의 강보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다. 아가, 이것이 네 쉼표다. 훗날 네가 살아남아 자신의 뿌리를 찾게 될 때 이것이 너를 증명해 줄 것이다. 민씨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차가운 그녀의 입술이 아이의 따뜻한 살결에 닿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아이의 볼을 적셨다.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너를 낳아놓고 품어주지도 못하고 이 차가운 강물 위로 떠나보내는 못난 어미를 부디 살아서 짐승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다오. 민 씨는 함지박 위를 피 묻은 천들과 빨래거리로 덮어 위장했다. 그리고 최상궁의 손을 잡았다. 지금이다. 밖에는 안개가 자욱해 병사들이 밤샘 경계로 지쳐 졸고 있을 시각이다. 냇가에 빨래를 하러 간다고 하게. 피 묻은 옷가지들을 씻어내 부정을 없앤다고 하면 저들도 막지 않을 것이야. 최상궁은 떨리는 손으로 함지박을 머리에 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주군의 마지막 명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민 씨에게 큰 절을 올렸다. 마마, 부디 저승에서라도 편안하십시오. 소인 목숨을 걸고 아기 씨를 지키겠습니다. 최상궁이 문을 열고 나갔다.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밖에서 병사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어딜 가는 거냐? 민 씨는 방 문틈으로 숨을 죽이고 밖을 내다보았다. 최상궁이 굽실거리며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마의 하혈이 심해 피 묻은 옷가지가 많습니다. 이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야 병마가 물러간다고 하여 병사들은 코를 막으며 손을 휘저었다. 에이 재수없게. 아침부터 피냄새라니. 빨리 다녀오기나 해. 최상궁의 뒷모습이 새벽 안개 속으로 강가 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민 씨는 그제야 방문을 닫고 주저앉았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 그리고 최후뿐이었다. 민 씨는 흐트러진 머리를 빗고 낡았지만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방 안의 핏자국을 닦아내고 정좌하고 앉았다. 그녀는 마치 조회를 받는 중전처럼 고고한 자태를 유지하려 애썼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멀리서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쯤 아이가 물살을 탔을까? 춥지는 않을까? 배가 고파 울지는 않을까? 온갖 상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마침내 올 것이 왔다.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군사들이 유배지를 애워쌌다. 이번에는 김가나 박씨 따위가 아니었다. 붉은 관복을 입은 승지왕명을 출납하는 관리와 의금부의 나졸들이었다. 죄인 민 씨는 어명을 받으라. 승지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민 씨는 천천히 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다.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마당에는 사약 밤녘이 든 소반이 놓여 있었다. 검은 탕약 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이 불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죄명은 예상대로였다. 배비 민 씨가 반성을 모르고 요사스러운 주술로 왕씨를 저주하고 괴이한 혈서를 써 민심을 어지럽힌 죄. 날조된 죄명이었으나 민 씨는 변명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다행이라 여겼다. 그들이 삿된 주술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아이의 존재는 완전히 지워졌기 때문이다. 전하의 성은 이 망극하옵니다. 민 씨는 북쪽을 향해 사배를 올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맑았다. 그 당당한 태도에 승지와 나졸들은 기가 눌린 듯 숨을 죽였다. 한때 국모였던 여인의 마지막 위엄은 초라한 유배지의 마당을 궁궐의 정전처럼 엄숙하게 만들었다. 민 씨는 소반 앞으로 다가갔다. 사약 그릇을 들어 올리는 그녀의 손등 위로 마당 한 구석에 피어있던 붉은 동백꽃 잎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다. 붉은 동백, 목이 뚝뚝 부러져 죽는다는 그 꽃. 민 씨는 꽃잎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내 인생도 저 꽃과 같구나. 허나 꽃은 져도 열매는 맺는 법. 그녀는 강 쪽을 바라보았다. 안개는 거쳤고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강물 어딘가에 그녀의 생명, 그녀의 희망이 둥둥 떠가고 있을 것이다. 살거라. 부디 살아서 너른 바다로 나아가거라. 이 어미의 좁고 비참한 운명 따위는 잊고 너만의 세상을 호령하거라. 민 씨는 마음속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한 그 아이를 그녀는 희시, 빛날 희라고 불렀다. 어둠 속에서 태어났으나 세상의 빛이 되라는 뜻이었다. 마마 드시지요. 승지가 재촉했다. 민 씨는 사약 그릇을 입가로 가져갔다. 검고 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타는 듯한 고통이 식도와 위장을 훑고 지나갔다. 뜨거운 불덩이가 뱃속에서 터지는 듯했다. 민 씨는 고통을 참으며 단정하게 앉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시야가 흐려지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세상의 소리가 멀어져 갔다. 군사들의 웅성거림도, 새들의 지저김도 아득해졌다.
오직 강물 소리만이 귓가에 선명하게 남았다. 쏴아, 쏴아. 그것은 아이를 감싸 안고 흐르는 생명의 자장가였다. 민 씨의 고개가 천천히 떨구어졌다. 그녀의 입가에는 얇은 픽거품과 함께 아주 편안하고도 기묘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패배자의 죽음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낸 승리자의 미소였다. 그녀의 숨이 멎는 순간 하늘에서는 거짓말처럼 맑은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떨어진 붉은 동백꽃잎들을 회오리처럼 말아 올렸다. 꽃잎들은 춤을 추듯 하늘로 솟구치다가 강 쪽으로 날아갔다. 마치 어미의 혼이 되어 떠나는 아이의 뱃길을 밝혀주려는 듯. 세월은 흘러 강물은 그날의 비극을 잊은 듯 무심하게 흘러갔다. 사람들은 패비민 씨가 저주를 내리다 비참하게 죽었다고 수군거렸으나 진실은 강물만이 알고 있었다. 아주 먼 훗날 이름 없는 늙은 사공이 강 하류에서 낡은 함지박에 실려온 옥골 선풍의 아이를 거두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만이 민간에 떠돌았다. 그리고 궁궐의 후원, 아무도 찾지 않는 구석진 곳에 붉은 동백나무 한 그루가 유난히 붉고 탐스러운 꽃을 피워낼 때면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서글픔에 잠기곤 했다. 어미의 붉은 피와 사랑을 먹고 자란 그 나무는 해마다 겨울이 오면 눈 속에서도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며 세상에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다.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었던 위대한 모성, 그 불멸의 역사를